오늘은 7월 3일 목요일이고 내일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서 휴일인데 사실은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내고 쉬고 싶었지만 내가 10월에 한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베케이션 타임을 모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만 휴가를 냈어. 그래도 주말 껴서 4일 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내가 지난번에 근황을 올릴 때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 책을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읽은 책을 좀 소개를 시켜주면, 이 책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비쳐서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The Song Poet이라고, 이게 이제 카우칼리아 양이라고 여기 미네소타에 사는 작가가 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멍족이야. 그 멍족이 뭐냐면 이 라오스, 베트남, 타일랜드 거기를 가르는 산맥이 있대. 그 산맥에 사는 원주민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국가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고. 나라가 없는 그 원주민들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이제 산맥에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라오스랑 좀 가까울 수도 있고 베트남이랑 가까울 수도 있고 뭐 타일랜드랑 가까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족속들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네소타가 가장 많은 몽 파퓰레이션이 여기 미네소타에 있어,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 왜냐면 템퍼리처가 너무 다르잖아. 거기는 막 되게 덥고 습한 아열대 지역인데 여기는 미네소타는 너무 춥잖아. 그래서 왜 미네소타에 그렇게 많은 몽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여기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몽족이 있는 주고, 카오칼리아 양은 어렸을 때 레퓨지 캠프에서 어렸을 때 여기로 왔던, 다섯 살인가 9살인가 막 그때쯤에 여기 왔다고 하고, 그 송포잇이라는 게, 그 음유시인이라는 게, 얘가 작가가 자기 아빠를 본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아마 그 지역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러 많이 왔었나 봐. 그러면 아빠가 늘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나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시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카오한테는, 그러니까 카오 칼리아 양인데 칼리아라고 부르는 것 같아. 칼리아한테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아빠는 시인이다, 음유시인이다. 뭐 글로 쓰지는 않을지 몰라도 노래로 시를 읊는 그런 시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빠가 90년대 이민을 왔는데, 이민이라기보다는 레퓨지 캠프에서 이제 온 거지. 그걸 뭐라고? 그건 이민 아니고 뭐라 그러지? 난민들이 오는 걸 뭐라 그래?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말하다 보면 생각나면 얘기를 해주겠어. 근데 망명으로 온 거지. 근데 책이, 그러니까 아빠가 90년대 여기 왔을 때 이 사람들도 음력설을 따르는 채는데, 음력설이 근데 우리 같은 그 음력 1월 1일이 아니야. 얘네는 이게 그 하베스트 근처인 것 같아. 10월 뭐 아니야, 10월도 아니고 하여튼 얘네는 우리랑 살짝 달라, 음력설이. 근데 하여튼 그럴 때 되게 크게 그 잔치를 하는데, 페스티벌, 그 이제 그 LA에 무슨 한인타운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데가 있어.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럴 때 얘가, 아빠가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 그게 옛날 그 부족에서 부르던 노래인지 자기가 만든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빠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사람들이 막 다 막 울고 막 이랬대. 그러면서 이 사람 아빠한테 와서 너가 그때 부르던 노래를 좀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팔지 않겠니?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실제로 테이프를 녹음을 해서 팔았는데 그걸로 또 돈도 꽤 많이 벌었나 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돈을 벌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이 딸 입장에서는 그 노래 부르는 아빠를 보면, 저 아빠가 노래로 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책이 그 아빠가 만든 테이프처럼 사이드 A, 사이드 B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 그 파트마다 챕터들을 챕터라고 안 하고 트랙 1, 트랙 2에서 되게 귀여워. 책이 귀여워. 그리고 카오 칼리아 양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얘가 너무 이렇게 마치 되게 예쁜 구슬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구슬 이렇게 골라서 너무 섬세하게 아주 예쁜 델리케이트한 넥클리스를 만들듯이 단어를, 너무 예쁜 단어를 골라서 그거를 정말 아주 주의 깊게 그거를 조합을 해서 너무 예쁜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우,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를 아빠한테 배웠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사이드 A는 그 첫 번째 파트는 아빠의 어린 시절이야. 그 여기 오기 전에 자기네 그 나라가 없다니까 그 본 그 랜드에 살던 그때 얘기고, 그다음에 사이드 B는 여기 이제 망명을 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들이야. 근데 나는 사이드 A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사이드 A에서 너무 내가 감동적일 만큼 좋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도 왜 6, 70년대 막 70년대에도 그랬나? 애들 되게 많이 낳잖아. 농업 국가들은 원래 그렇잖아.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애들이 그 노동력이니까 애들을 많이 낳잖아. 근데 멍 애들도 그래. 지금도 그래. 그게 이제 스펠링 쓸 때 HMONG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가끔가다 내가 이거를 그 단어를 한국 기사에서 볼 때가 있는데, 흐멍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흐멍이 아니고 그냥 멍이야. H가 발음이 없어.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사는 사람들 보면 애들을 되게 많이 낳아. 근데 본 그 이제 그 산맥에 살 때는 더 애를 많이 낳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이 작가의 아빠도 되게 형제가 많은 거야. 그런데 형제를 그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치를 때였으니까 자식을 되게 많이 낳아놓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혼자 싱글맘으로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 그때 당시에 전쟁통에 막 이러는데.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형이나 누나가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걔네들하고 뭐 이 작가의 아빠가 나이가 좀 비슷하고 뭐 이랬었나 봐. 근데 아빠도 물론 어린 아빠는 엄마나 본인의 엄마나 아니면 자기 형 누나들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를 알지만, 사는 게 힘들면 왜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나 뭐 이렇게 말이 예쁘게 안 나가잖아. 내 몸이 고달프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엄마나 아니면 형이나 누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빠가 어릴 때.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끝나잖아. 아, 나는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 그냥 라이프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막 그런 거에 대한 증오심을 막 표현한다든가 이러잖아. 근데 이 아빠는 너무 똑똑했던 게 뭐냐면,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사랑스러운 말, 막 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내 마음에 막 꿈을 키워주는 말들을 듣고 싶은데 집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저녁 때 이제 어스름 되고 이제 저녁 먹고 이러면, 그럴 때쯤 되면 이제 먹고 바깥을 나가서 나무 그 동네에 자기 부락에 제일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간대. 그러면 그 동네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살기 괜찮은, 그 중에서도 다 같이 가난하지만 그나마 살기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예뻐하는 소리들을 막 하잖아. 그러면서 그걸 듣는 거야. 그리고 막 형들이 자기 어린 동생들, 좀 괜찮은 살만한 집에서 어린 동생들한테 뭘 가르쳐 주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듣고, 막 누나들이 이렇게 아유 뭐 이렇게 얼굴에 뭘 묻혔니 이렇게 씻어주고, 자 들어가서 밥 먹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구나, 저렇게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아빠가 다 콜렉트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여기 이제 와서, 미국에 와서 자기도 아빠가 되고 자기들을 낳고 이랬을 때 아이들한테 그 예쁜 말들을 써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작가의 기억에는 어릴 때 여기가 진짜 정말 너무 추워. 겨울에는 특히나 그렇게 아열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또 더 춥겠어. 그럼 너무 춥고 막 이게 비참한 마음이 들다가 아빠가 그 바깥을 보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너무 아름답게 바꿔놓는데, 동화처럼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그러면 순간 그렇게 막 춥고 비참하고 이랬던 게, 아 그러네, 진짜 저기 저렇게 아름답네, 윈터 원더랜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비참한 기분이 그냥 녹아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빠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빠가 또 해준 그 대머리 수탉 얘기가 있어. 그 대머리 수탉 얘기는 아빠가 엄마를 사귀고 싶었을 때, 그때 엄마한테 해줬던 얘기고, 엄마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해줬던 얘기인데, 그 실제 얘기인지 아니면 아빠가 그렇게 언어를, 물론 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읽고 쓸 줄은 몰랐지만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걸로 또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이랬던 거지. 그래서 아빠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해준 얘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부족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왜 옛날에는 이렇게 피부가 하얗면 더 이쁘다고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 부족도 그런가 봐. 그래서 피부가 하얗면 좀 더 예쁜 쪽으로 속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엄마가 되게 피부가 하얗대. 피부가 하얗고 엄마의 부족은 아빠네 부족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부족이어서 엄마한테 교육도 시켰기 때문에 엄마는 교육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얘네들 되게 키가 작거든. 근데 그 와중에도 엄마는 또 키가 또 크고 늘씬하고 이런가 봐.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엄마는 자기의 매치가 절대 아닌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근데 아빠 혼자 짝사랑을 하다가 엄마가 어느 날 시냇가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 걸 봤대. 그래서 아빠가 가서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 너랑 그러니까 무슨 내가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해주고 싶은데 너는 빨래하면서 그냥 들어라, 이러면서 아빠가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근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기로는 자기 형이 자기한테 해준 얘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건데, 형이 그 동네 양계장에 매일 가서 아마 이렇게 놀았는지 일을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양계장을 매번 아침마다 갔는데, 처음에 양계장에 간 날 이렇게 대머리 수탉이, 그러니까 털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루 먹었다 그러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어디 아픈 것 같은 수탉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더래.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아, 저거 이제 얼마 안 돼서 죽겠구나, 이렇게 형이 생각을 한 거야, 어린 형이. 그래서 좀 불쌍하니까 이렇게 양계장 주인한테 모이 받아와서 뿌려줄 때도 그 앞에 좀 많이 뿌려주고 이랬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또 많이 먹고. 근데 이제 양계장 주인이 이 작가의 아빠의 형이 이 수탉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알고 얘기를 해줄 때, 그러니까 형이 얘 이제 곧 죽겠어요, 얘 언제 죽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계장 주인이 얘 아픈 거 아니야, 얘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이 이게 아파서 털이 빠진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얘가 아니야, 가끔씩 이렇게 태어나는 우리가 대머리 수탉이라고 부르는 이런 수탉들이 있어.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렇게 태어나는 수탉들은 대부분 자기가 되게 볼품없다라는 걸 안돼. 그래서 이 그 케이지 우리 안에 구석에서 안 나온대. 안 나오고, 그 암탉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구석에 있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받아 먹고 그러다가 그냥 빨리 죽는데, 대부분의 그렇게 태어난 수탉들은. 근데 이 수탉은 희한하게 그렇게 구석에 있지 않고 항상 나와서 마당 한가운데 저렇게 서 있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모이를 뿌려주면 암탉들은 그 옆에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주위를 도니까 그 앞에 떨어진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고, 또 이 작가의 아빠의 형 같은 사람이 와서 마음이 좀 아유 불쌍해 이러면 그 앞에 좀 더 많이 모이를 뿌려주고 이러니까 더 잘 먹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잘 먹는 거야, 이 닭은. 그런데 암탉들은 다 얘를 무시해. 옆에 안 가. 근데 얘는 또 가서 이렇게 뭐 암탉을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 그렇게 서 있대. 근데 어느 날 양계장 주인이 집에 막 와서 형을 부르더래. 그래서 너 빨리 와, 너 이거 봐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이래갖고 형이 막 눈도 막 제대로 못 뜨고 막 가서 뭔데요? 막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야생 닭이 있는데 되게 예쁘대. 이렇게 털이 막 반짝반짝하는 녹색 털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딱 생각난 게 꿩 같은, 꿩이 왜 이렇게 털이 약간 녹색 반짝반짝거리잖아. 그런 종류의 새가 뭐 닭이 아닐까 이런데 하여튼 야생 닭이래. 야생 암탉이 정말 너무 예쁜 야생 암탉이 그 마당 한가운데 내려서 이 스타이랑 놀고 있더라는 거야. 이제 메이팅을 하러 온 거야, 얘가 암탉이, 그 야생 암탉이. 그래서 알을 낳고 그 이제 이 수탉은 그 옆에를 계속 돌면서 뭐 이제 못 일어나니까 암탉이 그 알을 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모이 같은 거 모이 물어다 주고 이래서 병아리들이 깨났는데 전부 엄마를 닮아서 다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녹색 털을 갖고 애들이 태어난 너무 예쁜 병아리 6마리가 태어난 거야. 근데 병아리가 깨나는 걸 보고 암탉은 날아갔대. 야생 닭이니까 날아갔는데 이 수탉이 그때부터 마치 정말 무슨 삶의 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처럼 너무 얘를 지극정성으로 6마리를 보살피는 거고 6마리도 너무너무 아빠를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거. 어머나 눈물 날라 그래.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 아빠가 엄마한테 해주고 그 자기도 그 닭처럼 그 수탉처럼 별 내가 볼품도 없고 별 진짜 암탉들한테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숨기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아빠가 막 얘기를 하는 동안 엄마가 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는 뭐 엄마가 아니었지만 빨래를 하고 있다가 뭐 어느 순간 멈추고 그 얘기를 듣는 거. 근데 얘기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책으로 읽으면 그 얘기가 아빠가 얘기를 딱 끝내고 나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내 이름은 뭐뭐야 라고 말을 해줬대. 그리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얘기고 얘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를 하고 읽은 책은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 책이. The Song Poet이라고 작가는 카오 칼리아 양 미네소타 로컬 작가고. 근데 북클럽에서 읽는 책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좀 이렇게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언들이 뽑아놓은 책을 우리가 북클럽에서 읽고 있거든 지금. 처음에는 나도 약간 고전 소설 같은 거를 내가 아는 책들을 읽는 편이라서 항상 이 북클럽에서 읽는 책들을 뽑은 책들을 읽을 때쯤 되면 이걸 읽어야 되나 싶은데 또 읽고 나면 항상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거 The Water Dancer라고 타니시 코츠라고. 이 사람은 흑인 작가인데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연결이 돼 있는 사람 같아. 지난번에 MSNBC에 나와서 또 이제 어떻게 현 정부에 대항해서 싸울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되게 이 책도 재밌어. 생각보다 얘기가 재밌어서 이건 다 읽으면 얘기해 주겠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이거 애니멀 팜이라고 조지 오웰 1984 쓴 1984년 쓴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한 2번 정도 너무 화가 나서 멈췄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딱 덮고 막 걸어가서 막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막 이랬는데 처음 읽다가 이 책을 덮은 데는 이제 이 애니멀 팜에서 이제 농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반기를 일으켜서 그 농장 주인 인간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얘네가 만든 이게 10계명 같은 게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 동물 중에서 돼지들이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동물이라서 얘네가 사실은 결국은 또 다시 인간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을 다 서프레스 하잖아. 나머지 애니멀들을. 그런데 그 10계명의 내용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10가지 그 커맨드먼트의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막 인간이 동물한테 하는 짓 같은 것을 할 때마다 다른 동물들이 야 우리 10계명에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아우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었고 하면서 마치 법 문항을 원래 법 조항이 생길 때는 그 의도가 어떤 이런 의도로 만든 법 조항을 법 기술자들이 살짝 말 바꿔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꾸고 말을 살짝 또 바꿔놓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만 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책도 없고 걸어갔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여기 동물들도 인간하고 똑같아. 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걸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윗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닐 거야. 내가 그냥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있었어. horse. 근데 정말 죽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병이 났는데 돼지들이 얘를 슬러터하우스에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말을 죽여서 그 기름으로 무슨 뭐 이게 약 같은 거 만들고 무슨 이런 그런 대로 말을 보내버렸어. 그리고 이 동물들이랑 이 말한테는 좋은 요양병원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리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거기서도.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얇은 책인데 이거를 거의 한 달 넘게 걸린 이유가 너무 화가 나니까 책 덮고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다가 막 처음에 화가 났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났을 때는 이제 하루 정도는 이 책을 다시 못 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눈 똑바로 뜨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그래도 재밌었어 이 책. 그 다음에 우리 그때 그 The Song Poet 디스커션 할 때 북클럽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최근에 읽은 책 재밌었든지 이런 얘기들을 막 했을 거 아니야 우리끼리. 근데 한 여자애가 그 The Alexandria Quartet이라는 소설이 있대. 근데 그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4명의 여자애들의 관점에서 책이 얇은 책으로 4권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소설인 거야. 이렇게 묶여 있어. 그래서 같은 사건을 어떻게 이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보나에 대해서 쓰여진 건데 그 책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생각난 책이 사라마라고 다이호잉이라는 중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거 내가 20살 때 읽었던 책이야. 20살 때 읽었는데 이 책에서 그래 11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국의 문화혁명을 막 거치고 나서 일이거든. 근데 그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일어났던 일을 이 11명이 다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이야. 막 그 중에는 동료였던 사람들도 있고 뭐 누구의 그 동료의 부인도 있고 뭐 이런 동료의 남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얘기인데 얘네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그 자기가 겪은 일을 기술을 하는 거야 챕터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기 변호도 있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 20살 때였으니까 20살 때만 해도 세상이 되게 블랙 앤 화이트잖아. 세상에는 그런 이불만 있는 거잖아. 선과 악만 존재하는 나이가 그 나이잖아. 20살이잖아. 근데 너무너무 충격이었어. 그때 당시에 이걸 읽고. 뭐냐면 이 사람의 관점에서 쓴 걸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의 관점에 가서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야만 했나 를 들으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게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 과 애들한테 내가 막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한 반 정도는 나 때문에 이 책을 읽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책 얘기를 했어. 나 그런 비슷한 책을 20살 때 읽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나한테 책 제목이 뭐니? 그래서 내가 사람아. 근데 이게 중국 작가가 쓴 책이고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근데 뭐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 원 제목이 인인가 뭐 그럴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 있네. 인.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찾아봤어.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된 버전이 있나? 그랬더니 있는 것이야. Stones of the Wall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책 가르쳐 줬지. 이 책도 11명의 사람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건을 보고 얘네들이 각자 어떤 입장에 있었고 왜 각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을 행동을 했었어야만 된다를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일단 되게 재밌어.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게 있길래 샀지. 근데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있었어. 한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책인데 이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게 원어가 중국어잖아. 그러니까 한국말도 번역본이고 영어로 된 것도 번역본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별 차이가 없어. 읽으면서 이게 그때 당시 읽었던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날라는 거의 뭐 차이가 하나도 없고 그게 원어가 다른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진 거를 한국말로 번역본으로 읽었다가 다시 영어본으로 읽으면은 원서로 읽으면 되게 다른 게 되게 많은데 이 책은 다른 게 없더라고. 그래 원어가 또 제3의 언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 신영복 선생님이 번역한 거거든. 그래서 이분이 좀 번역을 잘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이제 93년에 읽고 94년에 다시 읽으면서 내가 93년과 94년 1년 동안에 약간 자아반성 같은 걸 해놓은 게 있어. 근데 좀 귀여웠어. 보고 그것도 21살에는 이런 생각을 했군. 20살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21살에는 이런 생각을 했군. 잘 크고 있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북클럽에서 한 사람이 이 책을 추천해 준 거야. 이건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노트북 같은 거 기록하는 건데 I'm dead, now what?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120살까지 살겠다 했지만 사실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내가 120살까지 살 거라는 걸 생각하고 내 인생을 플랜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언제 주님 곁에 갈지는 이건 주님만 아시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죽었다. 그랬을 때 우리 애가 놀래지 않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야. So personal medical at the time of my passing.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 주세요라고 내가 연락할 사람들 연락처도 다 남겨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dependent 내 자식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여기 다 있고 그리고 important documents 그러니까 뭐 내가 유서를 남겼다면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장은 어디 있는지 내 운전면허증은 어디 있는지 내 여권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 결혼을 했다면 내 그 결혼 증명서는 어디 있는지 이혼을 했다면 내 그 이혼 서류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financial information이라고 그래서 내 이제 은행 계좌라든가 뭐 크레딧 카드 넘버라든가 뭐 컨택트 인포메이션 이런 거 다 있고 이거 잘 돼 있네. 이거 왜냐면 일단 내가 먼저 딱 가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 당황하잖아. 그리고 내 이메일, 소셜 미디어,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것도 다 있고 라이브러리, 카드 넘버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화장을 당하고 싶은지 그냥 땅에 묻히고 싶은지 그런 거 적어 놓는 것도 다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거를 사서 딱 정리를 해놨대.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 이걸 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60 초반인가 그럴 거야.
최근에 은퇴를 했으니까 62살인가? 아마 62살, 63살 뭐 이럴 거야. 작년에 은퇴했다는 것 같아. 보통 62살에 은퇴를 하니까 63 생일 지났으면 63살이겠다. 63세. 근데 이거를 딱 해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래. 그래서 막 자기 지금 생각에는 아 뭐 오늘 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어리다고 나중에 해야지 이러지 말고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도 주문했어. 10,000원밖에 안 했어. 그래서 그거야. 그게 최근에 읽은 책들이고